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려면 공인중개사 협회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최근에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이 법안을 두고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상반기에 77조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카드사들이 돈줄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 변동차 회사채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스들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 12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도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깊게 전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세 분이 제 앞에 나와 계십니다.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오늘은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이슬기 기자.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제 뉴스는 참 재미있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재밌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들도 꽤 있습니다. 네, 박 작가님, 네, 국민연금의 상반기 투자 성적표가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박 작가님이나 저의 노후 자금 열심히 굴려주는 펀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77조 원 손해봤다네요. 네, 이 뉴스는 매우 예민한 주제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상반기에 무려 77조 원이나 손실을 봤다고 하면 누구라도 내 노후 어쩌나 이런 걱정이 바로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언론들도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씁니다. 우리 노후 책임질 국민연금 손실 77조 원 어쩌나. 네. 국민연금 최악의 손실, 국민노후 근간이 흔들린다. 이런 제목을 보도가 많이 되는데 보도에는 잘 안 나오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참고를 해서 판단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들고 온 뉴스거든요. 예. 보도에는 뭐가 잘 안 나왔다는 겁니까, 그럼? 일단 77조 77조 원이라는 액수로만 들으면 손실 규모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일단 있긴 있거든요. 예. 근데 국민연금이 굴리는 돈이 작년 말 기준으로 9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 누적 수익률로 보면 마이너스 8% 정도인 거거든요. 예. 물론 아니 우리 노후를 책임질 곳에서 상반기에 손실이 8%나 나면 어쩌나 싶긴 한데 국민연금은 950조 원 중에 대략 44% 정도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요. 예. 뭐 44%의 그 중에 절반 조금 넘게는 해외 주식, 뭐 나머지는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42% 정도는 채권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사모펀드나 부동산 그리고 뭐 다리 짓고 도로 깔고 하는 인프라에 투자를 합니다. 예. 이 중에서 상반기에 가장 손실이 컸던 게 주식 투자인데 국내 주식 손실률이 마이너스 19% 정도고요. 네. 해외 주식 손실률은 마이너스 13% 정도입니다. 이유는 상반기에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매우 안 좋았잖아요. 네. 지수로 보면은 1월부터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에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2%고요. 예. S&P 500은 마이너스 20%, 나스닥은 마이너스 29.9%입니다. 지수들이 지수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운용할 때 벤치마크로 삼는 지수가 있는데 네. 이 지수의 상반기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19%입니다. 뭐 S&P 500이 마이너스 20, 나스닥이 마이너스 30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손실이 마이너스 13이면 뭐 나름 선방한 거죠. 나름 시장에 비해서는 선방했네요. 그렇죠. 코스피 지수도 마이너스 22%인데 국민연금 마이너스 19%라고 하니까 예. 선방을 하긴 한 겁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아니 그래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국민연금인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수익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긴 합니다. 실제로 어제 있었던 국정감사 장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던 거예요. 예. 근데 또 올해 상반기장에서 플러스 수익을 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나 싶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뒷배경이 있는 가운데 77조 원의 손실이 났다는 거고요. 네. 한 가지 좀 의아한 건 어제 보도가 나온 건 평가 기준이 6월 말이거든요. 1월부터 네. 6월 말까지. 근데 며칠 전에 7월 말 기준이 나왔습니다. 근데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45조 원 손실로 나오거든요. 한 30조 원 정도가 회복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6월 말보다 많이 줄었죠. 수익률로 보면 마이너스 4.7% 정도고요. 근데 7월 말 기준도 이미 나왔는데 왜 6월 말 기준으로 딱 잘라서 국감에서 지적을 하고 보도가 된 건지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 6월 말 기준으로 잘라야 손실이 크니까 야단치는 분의 명분도 서고 그런 게 아닌가 당연히 싶긴 합니다. 그런 거긴 하겠죠. 네. 뭐 칭찬할 일까지는 아닌데 네. 아무튼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가 담겨 있는 연금 덩어리가 네. 어쩔 수 없이 국내외 주식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렇죠. 참 큰일이다. 네. 그렇다고 뭐 안전한 채권으로만 운영하자니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또 이제 수익 안 나온다고 아마 지적이 기도 나올 하고 겁니다. 고갈되는 시점이 더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주식에 들어간 건데 네, 위험한 주식은 전문가가 해도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다른 나라들 연기금은 어떠냐? 그게 다른- 또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합니다. 다른 나라들 연기금 성적표를 보면 예. 상반기 기준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여기 잘 굴리기로 유명하죠. 네. 여기가 대략 마이너스 14%. 굉장히 잘했나요? 우리나라가 얼마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8%. 아, 우리나라가 합쳐서 마이너스 8%였어요. 네, 여기 합쳐서 마이너스 14%. 예. 네덜란드 공적연금이 마이너스 12%.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이 마이너스 11%입니다. 국민연금보다 낮은 수익률이죠. 우리나라 국민연금보다 좀 잘 굴리는 곳은 없습니까? 두 곳 있습니다. 캐나다랑 일본인데 캐나다가 마이너스 7%, 일본에는 마이너스 3%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다른 나라 연기금 투자 성적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그래도 상반기에 평타는 쳤다 이런 평가는 나옵니다. 하반기가 걱정이에요. 8월, 9월, 10월 뭐 아직 안 나왔을 텐데 네, 주식이 그 이후로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떡하죠? 박 작가님보다는 제가 노후 은퇴에 가깝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이 수익률 보면 좀 더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네. 예, 이슬기 기자님, 네. 앞으로 공인중개사를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서 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플랫폼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영업을 하려면은 사무실이 있는 시군구에 저 사무실 열겠습니다 하고서 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들이 꼭 어디 협회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협회에 가입해서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들은 가입을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뭐 그런 식인 거죠. 예. 심지어 이 협회도 공인중개사는 뭐 한 개가 아니라 복수로 여러 개 있는 상태인데요. 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영업을 하려면 그 복수로 있는 협회 중에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는 그 중에서 제일 큰 협회에 가입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하도 부동산 관련해서 위법을 저지르는 중개사가 많은데 일일이 이거를 지자체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네. 앞으로는 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지도 관리할 권한을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무등록 중개행위 뭐 이런 걸 저지르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다는 건데요. 만약에 항공협이 현장에서 위법을 포착하게 되면은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항공협이 들여다보고 관리할 수 있게 공인중개사들은 다 이 협회에 들어와라 가입해라라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는 민간단체한테 완장 채워주겠다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명분은 공인중개사들 중에서도 불법 저지르는 중개사가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단속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걸 일일이 단속하러 다닐 수 있는가? 그냥 협회일 뿐인데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플랫폼 업체들이 반발을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예, 최근 플랫폼 업체들이 여기저기 많은 분야에 진출을 하면서 뭐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뭐 이제 단체에서 반발하는 장면들은 꽤 익숙하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로톡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로톡. 네. 이게 법률 변호사 소개해주는 플랫폼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혼이면 이혼, 교통사고면 교통사고 이렇게 쫙 검색을 하면은 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 중에 평이 좋은 순서대로 결과가 쫙 뜨는 그러면 의뢰인이 변호사랑 쉽게 상담도 할 수 있고 선임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예. 그런데 이게 로톡의 힘이 커지게 되면은 변호사들의 권력을 상당 부분 로톡이 가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뭐 누구를 위에 올려준다거나 이런 게 다 로톡이 하는 거니까요. 뭐 음식 배달 플랫폼이 식당들 머리 위에 올라갔고 뭐 마찬가지죠 비슷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 변호사협회가 이게 불만을 갖고 뭘 했냐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 즉 로톡이 변호인을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면서 로톡에 소송도 걸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도 징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단체인 변호자협회가 예. 변호사에 대한 1차 징계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징계권을 들고 변호사들은 로톡 가입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이 개정안도 통과가 되면은 로톡이랑 비슷한 일이 또 다시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원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협회에 주면은 협회가 나중에 플랫폼 업체들이 부동산 업계에 진출을 할 때 행정처분 요청권을 갖고 회원들을 단속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직방, 다방 이런 그 부동산 플랫폼에다가 매물 올려놓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요구를 부동산 중개사 협회가 할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 그렇습니다. 협회가. 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무슨 갈등이 있었냐면은 부동산 업계에 무슨 플랫폼이 있는데 네. 아파트를 내놓는 사람은 중개 수수료가 없고 구하는 사람한테만 법정 상한 수수료율의 반값만 받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항공협에서 이 플랫폼을 3번이나 고발을 했었거든요. 뭐 결국 무혐의로 끝나긴 했는데 더 큰 권력을 협회가 쥐고 나면은 비슷한 갈등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공인중개사 뭐 협회뿐만 아니라 동네 곳곳에 공인중개사들의 네트워크가 있어서 여기에 가입 안 하면 매물 공동중개도 안 하고 뭐 안 하는 거야 이제 본인들 모여서 단체로 뭐 한다는 거니까 뭐 하건 말건 그건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깎아주겠다고 하는 중개사가 있으면 서로 뭐 갈등도 일으키고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는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협회가 생기면 그런 담합이 단체로 가능해질 거다라는 걱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 왜 법안으로 만들어 주냐, 왜 특정 민간 단체가 권력을 갖도록 하냐라고 반발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정치인들은 표심을 좀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네. 법안 발의를 한 쪽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밀어주는 여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 하나만 좀 더 들어보죠.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이 연합회를 만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물적 분할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요즘에 너무 다들 아시잖아요. 네. 뭐 알짜 회사만 똑 떼서 따로 상장시킨 일이 너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이게 물적 분할인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가 2차 전지 투자하려고 이 회사 주식을 샀더니 2차 전지는 쏙 빼놓고 페트병 회사만 남긴다. 뭐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100% 자회사로 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적 분할이라는 게. 네, 예. 그리고 상장을 시키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라고 해서 회사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자 하면서 물적 분할을 추진하는 각 회사마다 소액주주 연합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엔 우리 다 같이 뭉쳐서 다른 회사에 생기면 도와주고 그러자 하면서 연합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 연합에는 총 6개 회사 소액주주들이 뭉쳤다고 합니다. 예.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소액주주 연합회. 이거 줄여서 어떻게 부를까요? 소주연? 물반년. 물반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 자꾸 이게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는 게 이제 불법은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하고 나면 회사의 알짜 사업부가 별도로 빠져나가고 물론 100% 자회사지만 그리고 나서 그걸 상장시키면 그러면 원래 회사는 뭐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군요. 소액주주들이 좀 뭉쳐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소액주주들 분통 터지게 만드는 일은 뭐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주주들이 반발을 해봐야 회사들이 잘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개별 회사 주주들끼리만 뭉치면 그 회사 이슈가 끝나고 그러면 금방 힘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도 처음부터 힘을 모아야 하니까 결국 반대 발언이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러면서 부당한 일이 반복되고 그랬던 건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소액주주가 워낙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소액주주들 표를 얻으려고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 최근에 뭐 물적 분할 관련 뭐 법안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소액주주들도 이거 적극적으로 발언하면은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최근에 주주들 반대 때문에 물적 분할을 철회하는 기업들도 있었고 특히 저는 소액주주들이 권력화됐다는 걸 실감을 하는 게 지금 국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국회의원실에서 소액주주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힘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가져가자 그런 차원에서 연합도 만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물적 분할하고 상장하면 오히려 모회사에 도움된다. 자회사가 상장하니 얼마나 든든하냐. 이런 논리로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주가도 오르고 그럴 때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다가 즉 똑같은 일이 벌어진 후에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네. 그런 구조인데 자 김현우 소장님 네. 요즘 채권 시장이 자꾸 얼어붙어가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얼어붙지 않은 시장이 요즘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날씨도 추워졌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도 그만큼 또 얼어붙어가고 있는데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얼마나 언제까지 오를지가 이제 불확실하잖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커져가면서 기업들이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 채권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국가에서 발행한 3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AA- 등급 정도의 아주 우량한 신용 등급을 가진 기업에서 발행한 3년 만기 채권 수익률 요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네. 이게 최고로 안전한 곳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발행한 거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여기서 발행한 국고채보다는 어쨌든 기업에서 발행을 하면 이자는 더 줘야 되는데 네. 그 이자 차이가 크면 클수록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지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지난달에 차이가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 이상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봤더니 111bp나 났더라고요. 1.11%포인트. 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전력이라든가 뭐 은행 같은 곳에서 이곳들은 굉장히 안전한 곳들인데 이런 곳에서 발행하는 채권 금리조차 한 5%대 중후반으로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기업들은 갈수록 이제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채권을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으로 나누는데 보통 이제 투자 등급이라고 한다면 트리플 B- 이상 되는 이런 채권들을 투자 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투자 등급 중에 가장 안 좋은 트리플 B-의 회사채 금리를 보니까 3년 만기 회사채가 평균 11.31%나 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회사채 발행도 힘들고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액도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지난달에 회사채 발행 규모가 5조 3,438억 원.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37% 감소한 거고요. 또 매달 회사채도 예전에 발행했던 게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네. 그렇게 상환한 걸 다 따졌을 때 순 발행액 조금 더 늘어난 건 얼마냐를 봤더니 한 달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80% 가까이 급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발행도 잘 안 하고. 그렇죠. 이 발행을 해봐야 보통 이것도 주식처럼 예. 공모시장에서 발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채권을 발행을 할 테니까 증권사에서 누가 주관해서 인수를 해가거나 그런데 예. 그럴 때 실패를 하는 겁니다. 내놨을 때 잘 안 나가는. 오늘도 재밌는 상식을 하나 얻었네요. 그러니까 요즘 금융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 안정적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뭐냐라고 네. 하면 국고채와 네. 아주 우량한 기업의 채권 금리 사이의 차이. 예, 그렇습니다. 평안한 시절에는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고 그렇습니다. 조금 위험해지면 위험해질수록 그게 차이가 벌어진다. 네. 그런데 그런데 좀 많이 지금은 벌어졌다. 금융위기 시절로 돌아가서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돈을 꿔와서 그 돈으로 카드론도 해주고 현금 서비스도 해주고 그러는 회사인데 그렇죠. 신용카드 회사가 시장에서 돈 꿔올 때도 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변동금리부 채권이라는 걸 신용카드사가 요즘 발행한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건? 말씀하신 것대로 신용카드사는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이 채권입니다. 예. 보통 카드사의 신용 등급은 그런데 AA 이상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사처럼 이 여신 전문 회사라는 곳들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여전채라고 부르는데 어제 여전채의 평균 금리가 가장 높은 신용 등급인 AA 플러스에서 발행한 게 3년 만기 기준 5.728%입니다. 은행 예금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높은데 이게 한 달 전인 9월 13일에는 4.732%였어요. 예. 요때에 비해서 0.996%포인트니까 1%포인트 조금 못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1%포인트 오른 거 가지고 뭘 그래? 라고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비율로 따지자면은 한 달 전에 비해서 20%가 넘게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 가정에서 나가는 이자가 50만 원에서 60만 원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지난달보다 20% 늘어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이자 부담 비용이 지금부터 발행하는 채권은 그만큼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렇게 채권 시장 통해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카드사에서 변동금리부 채권이라는 걸 발행했는데 이거 말 그대로 시중금리가 변동하면 그에 맞춰서 채권 이자도 올려주는 그런 희한한 채권입니다. 이게 물가 연동채는 있었죠. 물가가 오르면 이자 더 드립니다. 이런 채권을 제외하고는 뭐 국가든 기업이든 그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리스크에 빠뜨려서 채권을 발행하진 않는데 네. 특히나 카드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장기간 조달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채권을 발행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아예 그냥 돈줄 자체가 끊기기 전에 어떻게든 자금을 좀 조달하자라는 위급함이 녹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이외에도 1년 만기 단기 채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보통 한 7-80% 이상은 3년에서 5년짜리 채권을 발행하고 필요할 때 이제 단기적인 어음을 발행하거나 하는데 네. 지금처럼 금리가 오를 때는 사실은 우리가 예금을 가입할 때도 3년 만기 예금 가입하는 것보다 1년짜리로 짧게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더 좋은 이자 상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만기가 길다 보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없어서 1년짜리로 하면 그나마 좀 찾지 않을까
라는 절박함에 지금 1년 만기 단기채도 신용카드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지 모르니까 금리가 오를 때 기다려서 돈 빌려주지 지금은 돈 안 빌려줄래?라고 하는 심리도 투자 그런 심리가 있고. 투자 심리가 있어서 네. 앞으로 금리 올라가면 저희가 이자를 더 드릴게요. 그때.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빌려주세요. 네. 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도 뭐 살 때 다음 달에는 사은품 더 좋은 거 줄지도 몰라. 다음 달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다 보면 다음 달에 더 좋은 거 나오면 이미 사신 분도 드릴게요. 네. 영수증 갖고 오세요. 그 사은품 그런 채권이라는 뜻이군요. 변동금리부 채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카드사들도 돈 구하기 어렵고 돈을 구할 때 이자를 많이 줘야 되면 네. 결국은 그 돈 조달해 와서 카드론 해주는 건데 그렇죠. 그럼 카드론이나 신용카드 뭐 서비스 금리가 현금 서비스 금리가 올라가겠네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카드사들이 지금 같은 영향을 언제까지 받을 것이냐. 예.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카드사가 발행하고 있는 채권의 잔액을 살펴보니까 73조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73조 원 중에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게 25.4%, 내년엔 27.1%. 그러니까 작년 말을 기준으로 갖고 있는 채권 중에 올해와 내년에 절반 이상이 만기가 도래한다. 그럼 결국은 그 돈은 다시 한번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예. 2년 동안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 동안은 최소한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비용을 어디선가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가 마음대로 늘릴래야 늘릴 수가 없잖아요. 예. 이건 3년마다 정부가 지정해 주는 거고 할인이나 적립 혜택도 사실 약관상에 당장에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전엔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줄일 수 없는 비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할부나 현금 서비스 수수료 아니면 카드론 이자율을 높이는 선택지밖에는 없는데 이게 카드사 대출을 보면 주로 저신용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대출을 많이 갖고 계신 다중채무자분들이 이용하는 게 카드론이잖아요. 이게 아마 지금 법정 최고 금리까지 이미 올라 있을걸요. 거의 대출 금리가. 상한입니다. 20%까지 꽉꽉 차 있는 상태고. 그러니 카드사는 원가 올라갔다고 거기서 대출 금리를 더 받을 수는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고객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고 시도한 게 고신용자들한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자라는 게 컨셉이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그것도 유지를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아까 언급드린 그런 분들 다중채무자라든가 저신용자분들이 돈을 못 갚을 가능성,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신용 안 좋은 분들한테 더 높은 금리는 불법이니까 못 받고 그렇죠. 이 금리 받고 빌려주자니 과거보다 더 불안해져서 못 하고 네. 그러면 신용 좋은 분들에게 좀 낮은 돈을 금리. 빌려주려고 하니 이자 얼만데요라고 물을 때 8%요. 그러면 내가 왜 그걸 대출을 받아? 라고 그냥 가버리시고. 맞습니다. 뭐 대출 규제가 강할 때야 주택담보대출 이런 게 은행에서 안 되면 우회해서 네. 뭐 이렇게 빌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또 그렇지도 집 살 않잖아요. 일도 없는 것 같고 요즘에. 네.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 캐피탈사 이런 곳들의 영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자산 건전성도 단기간에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촌이나 선배가 카드사나 캐피탈사 다니면 요즘 기분 별로 안 좋으시니까 조심하자 이런 얘기. 예, 이슬기 기자, 박세훈 작가, 김현우 소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11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